안녕하세요. 명작을 듣다입니다.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받는 명작 한 편을 편안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프랑스 문학의 거장, 빅토르 위고의 불멸의 걸작, 레미제라블입니다. 1862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1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여러 차례 영화로도 제작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이 제목이 뜻하는 바는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바꾸려는 인간들의 숭고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나폴레옹의 몰락부터 1832년 6월 봉기까지 약 20년간의 격동기를 그려낸 이 작품은 한 전과자의 구원받는 여정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젊은이들의 뜨거운 이상까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이 한 작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17년에 걸쳐 완성한 이 방대한 작품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힘 그리고 용서가 가져다주는 기적을 함께 느껴보시죠. 잠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19세기 프랑스의 거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장발장, 절망에서 시작된 여행. 우리의 이야기는 1815년 10월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왕정이 복고된 후에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디뉴라는 작은 도시 근처 해질 무렵 한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발장, 46세의 나이에 19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온 전과자였습니다. 그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795년 겨울, 25세의 장발장은 누이의 7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일자리는 없었고 겨울은 혹독했으며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낼 힘이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빵집 유리창을 깨고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즉시 체포되어 5년형을 받았고 4번의 탈옥 시도로 형량이 늘어나 결국 19년을 복역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19년은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나무꾼이던 그는 이제 바위처럼 단단하고 냉혹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툴롱 감옥에서 받은 노란색 여권을 들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디뉴에 도착한 장발장은 여관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나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여권을 보자. 여관 주인들은 노란색 여권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은 그를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절망감에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주교님 집에 가보세요. 주교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셔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2부 미리엘 주교의 사랑. 디뉴의 주교 미리엘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주교로서 받는 연봉 1만 5천 프랑을 단 1,000프랑만 남기고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은 가장 허름한 집에서 누이 동생 바티스틴과 가정부 마글로아르와 함께 검소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아름다운 은식기 세트뿐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언젠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리엘 주교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제여. 이 따뜻한 인사에 장발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과자라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장발장입니다. 19년간 감옥에 있었던 죄수입니다. 4일 전에 석방되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이 문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요. 그리고는 마글루아르에게 한 자리 더 놓으라고 하고 벽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를 장발장에게 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장발장은 은촛대의 아름다운 빛을 받으며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주교는 그에게 툴롱 감옥의 이야기를 물었고 장발장의 처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사회가 당신을 내쫓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침대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19년 만에 느끼는 부드러운 침구의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둠이 꿈틀거렸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이 심어놓은 의심과 불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 늙은이가 진심일 리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한다. 새벽 3시경, 장발장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찬장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은식기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은식기들은 200프랑은 좋게 될 만한 값어치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굳어진 습관대로 그는 은식기를 챙겨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3부, 기적 같은 용서의 순간. 다음 날 아침 일찍 헌병 3명이 장발장을 끌고 주교 집에 나타났습니다. 주교님, 이 남자가 당신의 은식기를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식기를 당신이 주었다고 우기고 있어서 확인차 왔습니다. 장발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번에는 종신형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한 말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 장발장, 거기 있었군요.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것들도 은으로 만든 것인데 나머지 식기들과 함께 200프랑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주교는 2개의 은촛대를 가져와서 장발장의 자루에 넣어주었습니다. 헌병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돌아갔고 거실에는 주교와 장발장만 남았습니다. 장발장은 전신이 떨리며 주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발장,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악의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은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 순간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옥에서 굳어진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주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교님,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4부, 마들렌 시장의 새로운 삶. 1818년 몽트레 유시르메르라는 작은 공업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들렌이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이 나타나 혁신적인 제조업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구슬 제조법을 개량해서 품질은 높이고 원가는 낮추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마들렌, 즉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장발장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대주었고, 어려운 형편의 직원들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가장 큰 병원을 짓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웠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마들렌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선거에서 마들렌을 추천했지만 그는 처음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시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마들렌 시장은 공직에서도 사심없이 시민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시장 관저 대신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마들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 자베르였습니다. 자베르는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법과 질서를 종교처럼 신봉했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죄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들렌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들렌이 무거운 마차 밑에 깔린 포슐르방 영감을 혼자 힘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을 목격한 후 자베르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괴력은 오직 한 사람, 툴롱 감옥의 24,601번 죄수 장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5부 판틴의 비극적인 사랑. 마들렌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에 판틴이라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으로 금발의 긴 머리와 하얀 이빨, 그리고 맑은 웃음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파리에서 판틴은 펠릭스 톨로미에스라는 대학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매력적이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판틴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톨로미에스는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판틴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별 편지조차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홀로 남겨진 판틴은 딸 코제트를 낳았습니다. 코제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판틴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코제트를 몽페르메유의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기고 혼자 몽트레유시르메르로 와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판틴은 매달 코제트의 양육비를 보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보다 조금 더 조용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나르디의 부부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제트가 아프다, 의사비가 필요하다, 옷을 사야 한다 등등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의 다른 여성들이 판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공장장에게 고발했습니다. 공장장은 미혼모는 공장의 명예에 해롭다며 판틴을 해고했습니다. 마들렌 시장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부 절망의 나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판틴의 생활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코제트에게 보내는 돈만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더욱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고 판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자랑이던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10프랑을 받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앞니를 뽑아 팔았습니다. 20프랑을 받았지만 그 후로 그녀는 제대로 웃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침내 판틴은 거리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얇은 옷을 입고 거리를 헤매며 몸을 파는 비참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굴욕도 사랑하는 딸 코제트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코제트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면 자신의 존엄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위가 매서운 겨울밤, 판티는 한 남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자베르는 그녀를 감옥에 보내려 했습니다. 판티는 절망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요, 저에게는 코제트라는 딸이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때 마들렌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베르에게 판틴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베르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판틴은 풀려났습니다. 마들렌은 판틴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틈의 몸은 너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폐결핵이 깊이 진행되어 있었고 극심한 영양실조로 회복할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판티는 마들렌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시장님, 제 딸 코제트를 꼭 데려와 주세요. 그 아이는 테나르디에라는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죽으면 코제트는 마들렌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제트는 제가 데려와서 제 딸처럼 키우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코제트가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세요. 7부 양심의 법정에서. 그런데 바로 이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라스 법원에서 장발장이라는 전과자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샹마티웨라는 60세 노인이 사과를 훔치다 잡혔는데 그의 인상착의가 장발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장발장으로 오인받게 된 것입니다. 마들렌으로 살아가던 장발장은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무고한 샹마티웨가 종신형을 받고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실을 밝히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들렌이라는 신분, 존경받는 시장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코제트를 구해야 한다는 약속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들렌인가? 장발장인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버려야 하는가?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샹마티웨를 구하라고 외쳤고 다른 하나는 내 의무를 생각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장발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아라스로 향했습니다. 법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샹마티웨는 피고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고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동안 장발장은 방청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샹마티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는 그 순간 장발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사람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장발장입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판사는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장발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1795년에 빵을 훔쳐 19년간 툴롱 감옥에 있었던 24,601번 죄수 장발장입니다. 저 불쌍한 노인은 무죄입니다. 8부 코제트를 향한 여정. 장발장은 판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일의 시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틈타 감시를 피해 탈출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이고 자베르가 그를 끈질기게 쫓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에게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판틴에게 한 약속,
코제트를 구해내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그는 곧장 몽페르메우로 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테나르디에 여관에 도착한 장발장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8살의 코제트는 누더기를 입고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도 어린 테나르디의 부부의 딸들 에포닌과 아젤마의 시중을 들며 하녀처럼 부려먹히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코제트의 일상이었습니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판틴에게서 받은 양육비를 모두 자신들의 딸들에게만 써버렸습니다. 예쁜 옷, 맛있는 음식, 장난감들, 모든 것은 에포닌과 아젤마의 것이었고 코제트는 남은 것으로만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코제트에게 내 어머니는 너를 버렸다. 우리가 키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신적으로도 학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코제트는 숲에서 물을 길어오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거운 물통을 들고 가던 코제트는 너무 무거워서 자주 멈춰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양, 그 물통이 무겁구나. 내가 들어주겠다. 장발장이 물통을 들어주자 코제트는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어른을 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여관에 도착한 후 장발장은 테나르디의 부부와談판을 벌였습니다. 코제트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테나르디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장발장이 1500프랑이라는 거금을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장발장은 코제트를 위해 아름다운 인형도 사주었습니다. 코제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인형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발장과 코제트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코제트는 처음으로 예쁜 검은 옷을 입었고 따뜻한 외투도 걸쳤습니다. 마차 안에서 코제트는 아저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발장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거란다. 코제트야. 구부, 파리에서의 새로운 생활. 파리에 도착한 장발장과 코제트는 고르보 저택의 낡은 건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발장은 자신을 울장 베르시라고 소개했고 코제트에게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제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따뜻한 침대, 예쁜 옷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베르가 그들의 행적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장발장은 고르보 저택 주변에서 수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자베르가 나타났습니다. 긴박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등에 업고 파리의 골목길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뿌띠 피크보 수도원이었습니다. 장발장은 놀라운 체력으로 담장을 넘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도원 정원에서 포슐르방 영감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장발장이 마차 밑에서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포슐르방 영감의 도움으로 장발장과 코제트는 수도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부 수도원에서의 평화로운 나날. 뿌띠 피크보 수도원에서 장발장과 코제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장발장은 수도원의 정원사가 되었고 코제트는 수녀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코제트는 처음으로 진정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매일 정원을 가꾸며 내적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코제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코제트는 수도원에서 읽기와 쓰기, 산수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매일 저녁 장발장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나누는 대화는 코제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다른 아이들은 친어머니와 살면서 저는 아버지와만 사나요? 어느 날 코제트가 물었습니다. 장발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코제트야, 내 어머니는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분이 나에게 너를 부탁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된 거야.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제트는 이제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코제트가 밖의 세상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원 밖에서 진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1부 풀림의 거리에서의 새로운 시작. 1832년 장발장과 코제트는 수도원을 나와 풀림의 거리의 조용한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7세가 된 코제트는 이제 완연한 미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금발의 긴 머리, 파란 눈, 그리고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진 그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면 룩상부르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코제트도 점점 바깥 세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룩상부르 정원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코제트는 평소처럼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젊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리우스 폭메르시 20세의 법학도였습니다. 마리우스는 몰락한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공화주의자인 할아버지 질로르망 씨 밑에서 자라면서도 나폴레옹을 숭배하는 푸친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청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내성적이고 순수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젊은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마리우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코제트의 뺨은 붉어졌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깊이 끌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마리우스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서 코제트를 기다렸고 코제트는 아버지와의 산책을 그 어느 때보다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더 오래 서 있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산책할 때 다른 곳은 보지 않고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는 코제트. 그는 딸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장발장을 휩쌌습니다. 한편으로는 코제트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코제트는 그의 삶의 전부였고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12부 젊음과 이상이 만나는 곳. 마리우스는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ABC의 친구들이라는 비밀 결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의 리더는 앙졸라였습니다. 앙졸라는 태양처럼 빛나는 카리스마를 가진 청년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왕정을 타도하고 진정한 공화정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BC의 친구들에는 여러 명의 젊은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라브테르, 쿠르페락, 콩부페르, 바오렐, 푸이, 조리, 보쉬에. 이들은 모두 20대의 이상주의자들로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코랭트 술집에서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정치와 철학, 그리고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자유, 평등, 파괴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열정적인 토론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이런 활동과 코제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과 코제트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말입니다. 한편 에폰인 테나르디에라는 소녀도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코제트를 괴롭혔던 테나르디에 부부의 큰딸로 이제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유했던 시절은 사라지고 가족 모두 파리의 뒷골목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포니는 마리우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우스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며 그가 코제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투와 절망감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녀는 마리우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13부 혁명의 불씨 1832년 6월 파리에는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루이 필리프 왕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젊은 지식인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혁명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이었습니다. 라마르크는 나폴레옹의 부하였으며 민중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6월 5일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이것이 정치적 시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앙졸라와 ABC의 친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든히 가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민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자유를 위해 일어설 때다. 마리우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혁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코제트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제트의 아버지가 그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떠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리우스는 코제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코제트,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조국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리우스는 에포닌의 도움을 받아 이 편지를 코제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있는 바리케이드로 향했습니다. 에포닌도 마리우스를 따라 바리케이드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우스를 사랑하는 그녀는 그의 곁에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14부 바리케이드의 영웅들 생든히 가 코랭트 술집 근처에 젊은 혁명가들의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습니다. 의자, 테이블, 자갈, 나무 상자들로 만들어진 이 바리케이드는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앙졸라는 프랑스 국기를 바리케이드 위에 꽂고 동지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공화국 만세! 젊은이들은 환호했고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바리케이드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는 코제트가 사랑하는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마리우스 때문에 코제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부성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베르였습니다. 그는 스파이로서 바리케이드에 잠입했지만 곧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혁명가들은 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제 자베르는 자신이 그토록 쫓던 장발장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군의 첫 번째 공격을 혁명가들은 용감하게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적었고 탄약도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에포니는 마리우스를 향해 날아오는 총탄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마리우스, 나는 당신을. 그녀는 마리우스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리우스를 사랑했지만 결국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채 떠나간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장발장은 자베르를 처형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복수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이 한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베르의 결박을 풀어주고 도망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 나를 풀어주는가? 자베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발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고 싶으면 풀림의 거리 7번지로 오십시오. 내 이름은 울장베르입니다. 15부 최후의 전투와 희생. 정부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젊은 혁명가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그라브테르는 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장렬히 전사했고 바오렐과 조리도 뒤를 따랐습니다. 앙졸라는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바리케이드가 함락되고 동지들이 모두 죽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코랭트 술집의 2층 창문에서 그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시민들이여,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이상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유 만세, 공화국 만세. 총탄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고 앙졸라는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는 폭탄의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장발장은 쓰러진 그를 발견하고 등에 업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했지만 모든 길이 정부군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파리의 하수구였습니다. 16부 지하 세계의 여정. 파리의 하수구는 미로 같은 지하 세계였습니다. 악취와 오물로 가득한 이 어둠 속에서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등에는 의식을 잃은 마리우스, 손에는 작은 등불만 들고서 말입니다. 하수구의 복잡한 통로들은 미궁 같았습니다.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러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독한 가스로 인해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제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장발장은 출구 근처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테나르디에였습니다. 그는 하수구에서 시체들을 털어 생계를 꾸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리우스의 시체에서 뭔가를 훔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소? 나는 이미 그의 주머니를 털었으니 당신도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테나르디에의 말에 장발장은 돈을 주며 마리우스를 보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테나르디에는 자신이 마리우스를 구해주는 셈이 되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수구를 빠져나온 장발장 앞에 나타난 사람은 자베르였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17부 자베르의 내적 갈등과 선택. 자베르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법과 질서를 위해 살아온 그였지만 최근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리케이드에서 자신을 풀어준 장발장, 그리고 지금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수구를 헤맨 장발장. 당신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군요. 자베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며 살아왔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선하고 법을 어기는 자는 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이런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과자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장발장, 법을 어겼지만
더 큰 선을 실현하는 장발장. 자베르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그를 체포하라. 그것이 내 의무다와 그를 놓아주어라. 그것이 정의다. 결국 자베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장발장에게 마리우스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체포하려면 풀림의 거리 7번지로 가면 되겠군요. 그는 장발장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자베르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의 신념과 목격한 현실 사이의 괴리는 그를 극한의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자베르는 센 강의 다리 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해온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법이 정의인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이 정의인가? 끝없는 자문자답 끝에 자베르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흐르는 센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완고한 법의 화신 자베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8부 회복과 재회. 장발장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마리우스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며칠간 생사를 오가던 그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이름은 코제트였습니다. 코제트와의 재회는 눈물겨웠습니다. 서로 영원히 헤어지는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코제트는 마리우스의 병상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리우스의 할아버지 질노르망 씨도 크게 변했습니다. 손자를 잃을 뻔한 충격으로 그는 자신의 완고함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우스의 정치적 신념을 인정했고 코제트와의 결혼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마리우스야,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코제트 양은 천사 같은 아가씨다. 어서 결혼하거라.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두 젊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제트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행복해했고 마리우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 행복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19부 고백과 이별의 아픔.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우스 군, 당신과 코제트가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발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전과자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장발장이고 19년간 감옥에 있었던 죄수입니다. 마리우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존경하던 코제트의 아버지가 전과자라니. 장발장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빵을 훔친 죄, 감옥에서의 19년,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 그리고 코제트를 구해낸 이야기까지. 저는 코제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녀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 곁을 떠나겠습니다. 장발장의 말에 마리우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장발장의 정직함과 희생정신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과자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귀족 출신인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마리우스는 장발장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참석하되 그 이후로는 만남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발장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20부 아름다운 결혼식과 쓸쓸한 이별. 1833년 2월 16일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생제르맹 대 프레 성당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코제트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마리우스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발장도 참석했지만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딸 같은 코제트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축의금을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신혼부부는 질노르망 씨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코제트는 처음에 아버지가 자주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우스가 아버님도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 배려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그럭저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발장과 코제트의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1번, 나중에는 한 달에 1번, 마침내는 거의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혼자 남겨진 풀림의 거리의 집에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코제트를 잃은 슬픔,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21부 테나르디의 마지막 악행과 진실. 어느 날 마리우스에게 테나르디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각종 범죄로 생계를 꾸려가는 악인이었습니다. 테나르디에는 마리우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장인 어른이 살인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리케이드에서 젊은 남자 하나를 죽이고 시체에서 돈을 훔쳤어요. 제가 목격했습니다. 테나르디에는 거짓말로 장발장을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증거로 내놓은 것은 마리우스 자신의 옷 조각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테나르디에가 말하는 죽은 젊은 남자는 바로 자신이었고 살인자라고 하는 장발장은 실제로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본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게 돈을 주며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급히 코제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렸습니다. 코제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마리우스의 생명을 구해준 분이었는데 그들이 그분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풀림의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22부 마지막 만남과 용서. 풀림의 거리의 집에 도착한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본 것은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코제트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코제트, 내 딸. 장발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제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마리우스도 장발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님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장발장은 마리우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마리우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나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장발장은 코제트에게 어머니 판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야.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단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준 은촛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촛대들을 보거라.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혜의 상징이다. 당신들도 항상 사랑과 용서를 잊지 말거라. 23부 영원한 이별. 1833년 7월의 어느 여름날 저녁, 장발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제트야, 마리우스. 그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당신들 덕분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코제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장발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전부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했고, 당신들에게 사랑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리엘 주교의 은촛대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 속에서 장 발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천사 같은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진정한 성인 같은 분을 너무 늦게 알아보았다는 후회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작품 해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입니다. 그는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서 사회개혁가이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회적 불의에 대한 강력한 고발입니다.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에 갇힌 장발장의 이야기는 당시 프랑스의 가혹한 사법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위고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 용서와 구원의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미리엘 주교의 용서가 장발장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위고는 사랑과 용서가 가진 변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복수와 증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적 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종교를 떠나서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부모의 숭고한 사랑을 그려냅니다. 코제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판틴,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제트를 진짜 딸처럼 사랑한 장발장을 통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장발장이 코제트의 행복을 위해 마리우스까지 구해내는 장면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넷째, 젊음의 이상과 희생 정신을 찬양합니다. 앙졸라와 ABC의 친구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비록 그들의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훗날 프랑스가 진정한 공화국이 된 것으로 증명됩니다. 위고는 이상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해도 인간은 선한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위고의 신념이었습니다. 장발장이 전과자에서 성인 같은 인물로 변화한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60년 전에 쓰인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품 속에 담긴 주제들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레미제라블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요? 장발장처럼 냉대와 배척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자베르처럼 원칙과 규칙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법과 질서는 사회의 기본이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이해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직된 시스템보다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이죠. 장발장과 코제트의 관계는 현대의 많은 부모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때가 되면 기꺼이 놓아줄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보나 간섭이 아닌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앙졸라와 젊은 혁명가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이상주의적 열정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리엘 주교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장발장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그리고 판틴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말입니다. 또한 앙졸라와 친구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해나가는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레미제라블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레미제라블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불멸의 걸작입니다. 장발장의 마지막 말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전부라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미리엘 주교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장발장처럼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앙졸라처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명작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서 장발장과 코제트,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명작을 듣다였습니다.